퍼머컬처는 숲을 닮았습니다. 그런데 관행로는 과수원 하면은 사과 농장 하면 사과만 심어요. 블루베리 농장 하면 블루베리만 쫙 심습니다. 저희 동네에는 배추밭이 있는데 몇백만 평의 배추만 심어요. 강소농이 되려면 5가지를 하라 했죠. 그중에 첫 번째가 많이 심는 겁니다. 자, 사과나무 사이사이 밑에 이렇게 빈틈이 있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키 작은 블루베리를 심고, 블루베리 밑에는 상추를 심고, 상추 밑에는 땅속이네요. 그러면은 당근이나 고구마, 감자 이런 걸 심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은 어린아이들이 제일 잘합니다. 제가 이 생각을 갖고 저희 마을 회관에 가서 한번 말씀드려 봤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했더니 제 얘기를 이렇게 다들 이렇게 들으시더니 그냥 하던 얘기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중에 한 분이 친절하게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에이 그런 농사가 어딨어." 그러면서 "사과나무 그 그림자가 떨어져서 사과나무 때문에 뭐 자라냐고. 그리고 저렇게 빽빽히 심으면 물과 양분 쌓아 갖고 이도저도 안 된다고. 그런 농사는 없다고."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을 해 주셨어요. 이분의 말씀이 일반적으로는 맞는데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되느냐? 사과나무 뒤에 그림자가 떨어지면 반음지식물을 심으면 돼요. 우리 음지에서 잘 자란다 해서 음나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곤드레, 머위, 곰치 이렇게 산나물들은 음지에서 잘 자랍니다. 인삼 같은 경우에 제가 인삼밭을 만드는 걸 봤는데 밭을 막 만든 다음에 나무로 막 그걸 틀을 짜요. 그리고 검은색 차양막을 칩니다. 그림자 떨어지라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제 뭘 덮어요. 그 지푸라기 같은 걸 덮고 그리고선 그 안에다 인삼을 심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어 보여요, 그거 만드느라고. 그냥 사고밭 뒤에 그냥 인삼 심으면 되잖아요, 음지니까. 그리고 물과 양분을 쌓은다? 예. 양분을 뺏는 게 아니라 양분을 넣어주는 식물을 심으면 되잖아요. 예. 콩가루가 그렇다고 했죠. 예. 땅에 콩을 심어서 땅에 영양분을 넣어주는 아이를 심고, 아까 메리골드를 심어서 벌레를 쫓아주고, 네. 이렇게 하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서로 돕고 도우면서 더 잘 자라요. 자, 퍼머컬처는 이러한 숲의 원리를 이용하여 이왕이면 먹을 걸로 바꿔서 이렇게 심는 겁니다. 어, 지금 보신 저 장면, 저 만화 제가 표시해 볼게요. 요 만화, 이거 어디서 많이 보지 않으셨나요? 어디서 보셨나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둘러보면은 찾을 수 있는데 제가 잘 모르겠으면 네, 숲이요. 이 생태학자들이 숲을 관찰했더니 자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숲을 관찰했더니 이렇게 9가지의 층으로 이루어져 있대요. 예. 큰 나무, 작은 나무, 대교목, 소교목 이렇게 얘기하죠. 그다음에 키 작은 관목, 그다음에 풀들, 그걸 초하류, 그다음에 땅 밑에 기어다니는 지피식물들, 클로바라든지 잔디같이, 그리고 땅속 식물, 당근, 뭐 감자, 고구마 이렇게, 그리고 물가, 물 위, 물 속에서 자라는 수생식물, 그리고 나무를 타고 다니는 덩굴식물, 마지막으로 눈에 잘 안 보이지만 숲속의 주인공인 버섯류, 곰팡이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9가지가 똘똘 뭉쳐서 숲은 누가 물 길어 올라가는 사람도 없고 먹을 걸 주지도 않고 아무도 돌보지 않는데 저렇게 빽빽하고 울창하고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퍼머컬처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2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잘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퍼머컬처는 호주에서 시작했어요. 그리고 영어권으로 이렇게 퍼져나갑니다. 유럽이나 미국의 주로 서부에서 많이 발전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공통점은 기후가 비슷해요. 서한해양성 아니면은 지중해성 기후입니다. 이 두 기후의 특징은 여름이 그렇게 덥지 않고 겨울이 그렇게 춥지 않아요. 예, 그리고 강수량이 연중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죠? 여름은 너무 덥고 겨울은 너무 춥습니다. 그리고 비가 거의 여름에 집중적으로 내려요. 그리고 토양도 다르고 식생도 다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그런 식물들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구해도 잘 자라지도 않아요. 저는 이 퍼머컬처의 책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해 봤는데 반은 되고 반은 되지 않더라고요. 즉 우리나라에 맞는 퍼머컬처 방법이 만들어졌어야 하는 겁니다. 한국형 퍼머컬처. 제가 그거를 연구를 하면서 만든 게 바로 위에 있는 이 그림입니다. 탄소 순환 농법 그리고 자연 재배. 이거는 제가 우리나라의 전통 농법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어요. 우리나라의 자연 농법은 그분들은 각자 우리나라에서 자연에 가깝게 어떻게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셨던 분들이에요. 하나는 탄소의 순환에 미생물이 풍부한 발효형 토양을 만들어서 탄소가 순환하도록 하는 거고, 자연 재배는 가급적 투입을 적게 하고 식물 스스로의 면역력이나 자가 치유력을 극대화시키는 그러한 방법들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외성 밀식 재배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과수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식물들을 키를 낮추고 빽빽하게 키우는 방법이에요. 이 세 가지를 융복합하여 한국형 퍼머컬처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사람이길래 저렇게 퍼머컬처 강의를 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서울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초, 중, 고, 대학교, 군 생활, 그다음에 첫 직장 모두 서울에서 했습니다. 더욱 놀라우시죠? 어떻게 저런 사람이 농업을 강의를 할 수 있을까? 저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방학 때 이렇게 놀다 오고 이러면 할머니 집에 갔다 오고 이런 친구들 보면 부러웠어요. 야, 시골에 가면 뭐 하니? 뭐 가재를 잡았다고? 그런 건 어떻게 잡아? 막 전 되게 어렸을 때 이 시골 생활을 동경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파트에 2학년 때부터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아파트에 살았는데 식물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3학년 때에요. 강낭콩을 요만한 화분에다 흙에다가 이렇게 강낭콩 씨앗을 집어넣고선 키웠어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강낭콩에서 싹이 트고 막 자라 올라오더니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수확을 했습니다. 그걸 수확해서 엄마한테 이거 내 밥 위에 올려놔 달라고. 그래서 제 밥그릇 위에만 강낭콩 3개가 이렇게 있었던 그 기억이 나요. 식물은 좋아하는데 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2001년 말경에 강원랜드 아시나요? 예, 강원랜드에서 경력직 사원을 뽑는 겁니다. 제가 건축 설계를 하고 이 건설회사를 다녔기 때문에 강원랜드가 그 당시에 막 카지노, 뭐 호텔, 스키장, 골프장, 콘도 이런 걸 막 지을 때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일은 뭐 가면은 그냥 하겠지.'라고 생각했고, 제가 거기를 선택한 이유는 바로 강원도 산속에 있다라는 게 매력이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 공기업들을 지방에다 보내면 잘 다니다가도 다 그만둡니다, 시골에 가기 싫어서. 그런데 저는 그게 매력이었던 거예요. 드디어 서울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원랜드를 그때부터 다니기 시작해서 가자마자 땅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 5년 정도는 제가 그 일대를 다 뒤진 것 같아요. 그리고는 2010년쯤에 땅을 하나 삽니다. 그게 강원도 정선, 제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 이곳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동강 가는 길목에 900평의 땅을 사서 200평은 집을 짓고 나머지 700평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냥 놔둘 수가 없어서 제가 거기에다가 블루베리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가 우리나라에 블루베리가 막 유행하기 시작할 때예요. 블루베리가 1980년대에 들어왔다가 우리나라 토양에 맞지 않는다 해서 철수했었어요. 그러다가 2005년쯤에 일본에서 블루베리 재배법이 알려지기 시작한 거예요. 피트머스라는 거를 잘 흙에 섞어 가지고 주면 pH라든지 물리성이 맞기 때문에 블루베리가 잘 자란다. 그래서 막 퍼질 때 제가 그거를 선택한 거예요. 제가 그 당시에 신규 사업 쪽 일을 하는 거라 블루베리 사업 타당성 검토를 나름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 봤더니 블루베리는 세계 10대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유행을 타지 않고, 그리고 잼 중에서도 두 번째로 많이 먹는 잼이 블루베리 잼이잖아요. 그리고 보관이 어렵다라는 게 장점인 거예요.
블루베리는 한 일 주일만 놔둬도 냉장고에만 넣어도 물러요. 즉 생과가 수입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고 오지 않는 이상 수입이 어렵기 때문에 '아 우리나라에서 키우면 좋겠다.' 라서 라고 생각하고 제가 블루베리를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자 처음에 이 300 평의 온실을 만들었어요. 그게 우리나라의 최초의 스마트팜이었습니다. 우적 감지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비가 오면은 이 온실이 닫히고 그다음에 비가 잘 안 오면은 이 수분을 감지해서 스프링클러가 돌아가고 뭐 이렇게 자동 제어하고 그랬던 스마트 팜을 설치를 하고 블루베리를 만 개를 사다 집어넣었어요. 하나에 3천 원짜리를 만 개를 사다 놓고 그때부터 제가 농업에 빠져들어간 겁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신경을 쓰고 자꾸 보고 관찰하고 이렇게 애를 쓰면 얘네들이 반응을 해요. 예. 어 식물은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자란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 제가 이 블루베리에 빠지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전에는 컴퓨터 게임을 했었는데 컴퓨터 게임보다는 사람하고 노는 게 재밌고요. 사람하고 노는 것보다는 자연하고 노는 게 제일 재밌습니다. 왜? 갈수록 심오하고 복잡해지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여기에 빠져들고 나서는 여러분 뭔가에 빠져들면 점점 시야가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예. 그러면 평소에 안 보이는 게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순간 제 농장 뒤편에 있는 산이 제 눈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강원도의 산은 정말 커요. 그래서 저건 저랑 다른 세계라고 생각해서 쳐다도 보지 않았는데 어느 순간 저 산이 제 눈에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심합니다. '저 산을 사자.' 그래서 제가 있는 돈 없는 돈 끌어서 샀습니다. 3만 평의 산을 샀습니다. 그리고 그 소나무가 울창한 빽빽한 숲을 나무를 베었어요. 그 나무를 베어서 나뭇값만 3천만 원이 저한테 들어왔습니다. 그 돈으로 제 뒷산을 호두 농장으로 만들었어요. 예. 1,500 주를 심었습니다. 정말 사고를 점점 치기 시작하는 거죠. 자 개발은 그렇다 치고 이 많은 블루베리 만주와 호두 농장을 어떻게 제가 관리를 했을까요?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예 혼자서. 그러려면 새벽 4 시에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세레스라는 그 사륜구동 농업용 트럭이 있었어요. 그거를 몰고 뒷산을 올라가요, 차를 몰고. 뭐 3만 평이니까 걸어서 다닐 일이 아니죠. 그래서 호두들을 관리를 하고 아침 8 시쯤 되면은 온몸이 땀에 젖어요. 그러면 이 샤워를 하고 와이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고 출근을 합니다. 그리고 저녁 6 시가 땡 하면은 집에 달려와요. 그리고 다시 산에 올라갑니다. 해서 2 시간 정도 더 일해서 앞이 안 보일 때까지 일하고 내려옵니다. 그거를 1년 반을 했어요. 그 정도 하니까 변하더라고요, 농장이. 예. 하루에 4 시간씩 1년 반을 하니까 뭐 주말도 없고 친구도 못 만나고 전 그냥 그렇게만 1년 반을 하고 나니까 심신이 지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텁석 마루에 주저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을 때요. 신문을 읽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신문 밑에 광고가 하나 있었는데 책 제목입니다. "미래보다 현재가 중요하다." 예.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아 그래 맞아. 이건 아니다.' 어 제가 호두 농장을 한 이유는 호두는 10년 후에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두 과자에 호두가 들어 있지 않는 거예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은 빨리빨리 수확을 하는 걸 좋아하지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투자를 해서 수확이 뒤늦게 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회사를 다니면서 호두를 관리하면 10년 후에 호두가 주렁주렁 열리면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나의 노후를 얘네들이 책임져 주겠지.'라고 생각해서 호두 농장을 만든 거예요. 근데 10 년은 고사하고 1년 반이 지나서 제가 이렇게 기진맥진돼 있는 거죠.
그때부터 제가 결심했습니다. 이건 아니다. 아, 게으른 농부가 한다는 자연 농법을 한번 공부해 보자. 나는 조금만 일하고 자연이 알아서 식물을 키워주는 그런 게 무엇이 있을까 하고 그때부터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자연 농법들이 있어요. 자연 재배, 태평 농법, 오리 농법, 우렁이 농법, 탄소순환 농법, 뭐 온갖 농법들이 다 있죠. 왜 이렇게 농법이 많은지 아세요? 바로 각자 개별적으로 다 이름을 붙여서 그런 겁니다. 서로 교류를 하지 않고 각자의 것들을 체계화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굉장히 철학적인 얘기를 합니다. 어,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또 어떤 분은 기다려라. 저는 한 달만 기다리면 제 뒷산이 밀림이 됩니다.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20%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뭔지는 알겠는데 제가 따라할 수 있을 정도로 체계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일본으로 넘어갑니다. 일본의 자연농법은 조금 체계적인 듯하게 보여요. 노자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후쿠오카 마사노부의 집 하노라기의 혁명이라는 책을 시작으로 썩지 않는 기적의 사과, 기무라 아키노리 씨, 뭐 가와구치 요시카즈 이렇게 계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본도 비슷해요. 어, 철학으로 시작해요.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다린다라는 거는 신념이 필요해요. 신념이 필요하려면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노자 사상, 그래서 이렇게 노자 사상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저는 이걸 따라할 수가 없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아마존으로 넘어가요. 아마존으로 넘어간다는 게 브라질을 갔다 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존 사이트를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르가닉 팜 또는 내추럴 파밍이라는 단어로 시작되는 책들을 이렇게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마존에 보면은 루킹 인사이드라고 해가지고 책의 목차가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제가 이 책 목차를 보면서 책들을 주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만큼씩. 그래서 이렇게 보는데 너무 두껍고 원서고 영어라 불편하기는 한데 잘 보니까 뭔가 체계적이에요. 과학적입니다. 좋은 토양은 어떻게 만들고 뭐 어떻게 식물이 자라고 이런 원리들을 설명해 줘 가면서 농법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 원서고 전문 용어고 그래서 힘들다가 2014년도경에 책이 하나 번역서로 들어와요. 그게 바로 퍼머컬처 책이에요. 바로 가이아의 정원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그 책을 받아서 이제 한글이니까 제가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잖아요. 한 3분의 1쯤 지나는데 정말 전율감을 느꼈어요. 여러분 살면서 전율감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애타게 찾는 걸 찾았을 때 그때 느끼는 그 감정입니다. 막 가슴이 뛰고 막 눈이 커지고 막 이러는 건데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이 저기서부터 이게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그 생각이. 어 정말로 제가 그 책을 통해 제가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예. 이 책을 보니까 매우 체계적이에요. 원리를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물끼리 공생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식물을 심어야 되는지 도면까지 나와요. 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다 이걸 실천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실험을 해 봤죠. 제가 이렇게 실험을 하고 막 연구를 하는 그 시기에 강원대학교 관광학과 학장님이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이거를 학생들에게 강의를 한번 해 보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관광개발론이라고 해서 부지를 학생들이 선정을 해서 거기에 마케팅 상품 개발을 하고 그거를 이제 마지막에 과제물을 제출하는 거를 제가 했습니다. 그때 주제가 지속 가능한 농업 그리고 문화, 퍼머컬처라는 걸 주제로 이 관광 상품 개발을 하는 걸 했었어요. 어 그 당시 제 수업을 열심히 듣던 두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들이 저랑 같이 강원랜드 사내벤처 공모전에 나갔습니다.
26개 팀이 참여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1 등을 했어요. 그때 심사위원들이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적정 기술이라고. 적정 기술이라는 거는 큰 자본이나 큰 기술이 들어가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그러한 기술이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회사 출근하고 나서 제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요. 예. 그리고 월급도 꼬박꼬박 나오면서 1 년에 1억 원씩 투자를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이원 리조트 안에 제가 연구소도 만들고 실험 농장도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을 해 봤어요. 그러면서 위에 이러한 한국형 퍼머컬처를 그때 만들어 냈었습니다.